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역시 한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별거 없어요. 자, 일단 기본 틀부터 잡아가셔야 돼. 자,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몇 개만 정확히 외워서 쇼부를 봐야 되지, 그걸 일 없이 읽어서는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임법이라고 하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임대차 얘기부터 다시 가야 돼. 자, 지겹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항상 비교를 보통 해드리죠.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 어떻다?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했었죠. 그래서 물권이 될 것이고, 물권이 되게 되면 어떻다? 이 물권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물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이슈. 그래서 갑소유에 X주택이 됐든 X상가 건물이 됐든 간에, 자, X주택이 됐든 X상가 건물이 됐든 간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도 어떻다? 바뀐 사람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게 물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물권에 있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전세권은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미 이제 물권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갑소유의 X 주택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등기 없어도 다 성립하게 되는 것이 임차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대신 임차권은 단점이 있죠. 소유자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다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바뀐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뭐라 부른다? 대항력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바뀐 소유자한테 임차권 주장할 수 없으니까 쫓겨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주임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주민등록만 이전하더라도 다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하나 더.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게 되면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적으로 이건 배당 요구도 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부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임차권 같은 경우는 자, 우선 변제권이 없게 되면은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법에서는 자, 지금 이제 주민등록 이전하고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정일자를 얻게 되면은 그때 바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고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라는 얘긴 즉슨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면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특이했던 것이 대항력만 갖춘 상태에서 소액 임차인이 되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고요. 똑같은 논리 구조로 이제 X상가 주택에 대해, X상가에 대해서 이슈가 될 게 을이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질 수 있느냐? 임차권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또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자, 상임법에서는 스토리가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때 대항력이 발생한다. 주민등록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주임법이었었고, 여기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사업자 등록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던 분은 사업자 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상가 건물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될 테고, 두 번째, 이 상가 건물의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 확정일자를 얻게 되면 어떻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주임법에서는 주민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의 확정일자, 보통 이때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이런 게 더 유력했던 부분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지금 상임법에서는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둘 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점유를 이전, 상가 건물에 있어서 점유를 이전하게 된다. 또는 사업자 등록을 바꿔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 매각은 잃어버릴 것이다. 주임법에서 주민등록 또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 주민등록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무슨 문제? 바로 대항력 확정일자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는 것도 똑같이 상임법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게 되면, 옮기려면 뭘 해야 된다?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법원에 할 것이고, 법원에서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소위 이제 가게 옮기더라도 당연히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된다. 경매 과정에서 호수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다만 상임법은 특이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상가 건물의 임대차 기간에 관한 것이 이슈가 되는데, 우리 주임법상 기본 2년으로 살펴봤었죠. 기본 2년으로 봤었고요.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법은 일단 1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라고 해서 우리가 주택에 있어서는 계약갱신 청구 크게 문제 안 됩니다. 2년 살았으면 딴 데 이사 가면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주택은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주택은 많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상가 건물은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상가 건물에서 뭐가 문제가 되면 세입자가 지금 이제 손님 다 모았어. 고객도 단골들 모아놨는데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하나가 인테리어 비용. 주택은 별로 인테리어 안 합니다. 주택은 인테리어를 크게 하지 않는다고, 상대적으로. 근데 상가 건물은 인테리어가 항상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인테리어 비용만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게 부지기수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계약 갱신 청구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 그리고 사이드 쟁점으로서 계약 갱신 청구와 연계해서 권리금 반환 청구라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상임법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계약 갱신 청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권리금 반환 청구. 이 두 가지가 추가적인 이슈. 그래서 실제 상임법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항력, 우선 변제권, 혹은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는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계약갱신 청구와 권리금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임법은 비교적 간단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논의할 주제가 적용이라는 키워드. 자, 우리 주임법에서 적용 폐지가 됐던 게 하나가 있었죠. 바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요거 어떻다? 상임법 역시 주임법이랑 똑같이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 다시 갑시다.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관련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이런 것들은 소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인정이 되지 않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유일하게 인정됐던 권리가 뭐가 있다? 비용 상환 청구에서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만 가능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검토하게 될 거, 적용 관련해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상임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 자, 시험 문제는 출제 이슈가 고액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고액임대차. 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냐면, 이 상가 건물의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소액 임차인을 기본 전제하고, 소액 임차인은 말 자체가 좀 그런데, 영세한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런데 고액 임대차라고 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경우 지금 이게 금액이 자꾸 바뀌는 6억 1천이었나 지금 서울시에서 고액임대차가 9억으로 올라갔네. 그래서 9억을 뭐라고 한다? 지금 고액임차인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상임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셔야 돼. 지금 X상가주택, 갑소유의 X상가주택, 상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하십시다. 해서 서울 기준 9억 초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얘를 그대로 상임법을 적용을 해버리면,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자,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어떻다? 우선 변제권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9억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9억이라고 한번 전제해 볼게요. 그럼 1순위야, 얘가. 그 다음에 2순위가 저당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는데 이 임차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 건물의 가격이 한 15억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10억 된다고 했을 때, 자, 은행에서는, 자, 안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자, 이에 대해서 한 5억 정도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 버리면 갑자기 짠 하고 누가 나타나 9억짜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뒤에 저당권자가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서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똑같은 논리 구조가 우선 변제권과 관련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어디에서? 바로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경매 과정에서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게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도 우선 변제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저당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 그리고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 주제, 자, 요건 좀 별 쓸데없는 건데 바로 상가 건물의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별 쓸모가 없어요. 자, 서울 기준, 자, 지금 보증금이라는 게 9억이 넘어선다라고 했을 때 설마 임대차 기간을 지금 뭐 1년 한다거나 나간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갈 테니까 이건 적용할 실익이 없어서 어떻다?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세 가지로 가는 거야. 기, 우, 등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기, 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해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 적용을 하지 않겠고요. 우선 변제권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도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일단은 쭉 보시고 나서 이 개념들 보시고 나서 문제 통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자, 상가 건물의 임대차의 내용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주임법에서는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2년으로 본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냥 1년이에요. 그래서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1년으로 보고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 임차인만 어떻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는 주된 이슈가 법정 갱신 또 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 이런 게 이슈가 되는데, 법정 갱신 얘기는 저거예요. 지금 이제 임대차 이 상가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그냥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걸 우리가 법정갱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법정갱신 똑같이 존속기간 1년으로 보고요. 대신 주의하실 게 임차인만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이때 해지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냐? 지금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전세권자도 전세권 설정자도 소멸 통고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 뼈대를 잡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토지 임대차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역시 임대인, 임차인은 각각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해서 6일이 될 테고, 주임법에 의해서 상임법, 주임법에서는 묵시의 갱신이라는 표현을 썼고 상임법에서는 법정갱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했을 때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났을 때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다지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쟁점되는 것이 갱신 요구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갱신 요구라고 하는 거. 이게 종로에선가 한번 이슈가 요 근래 한번 시끌시끌 했던 사건이 있었죠. 해서 뭐더라, 무슨 용궁족발인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열심히 사업을 일구어서 고객도 확보를 했는데 임대인이 나가달라. 이제 임대차 기간 종료가 됐으니까 나가달라라고 해서 임차인이 열받아가지고 도킹가로 들고 와서 패버렸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뭐 난리가 났는데, 일단은 그 사건이 기여가 돼서, 자, 지금 임대차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최대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법 개정도 있었고요. 계속 이슈가 됐어. 과거에는 5년으로 돼 있다가 이제 10년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자기의 잘못이 없으면 다 10년까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갱신 요구를 한다는 얘기는 임대인은 들어줄 의무가 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 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라고 하는 거. 원래 법정 더럽게 많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3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상가 건물의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임차해서 일단은 차임을 잘 지급을 해야 된다. 월세를 잘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3기분 차임에 연착이 되면 이 사람은 임차인의 책임을 얻어다 위배한 것이다. 그래서 3기분 차임 연체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가치가 없으니까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되게 된다. 두 번째, 자, 임차인은요, 차임을 잘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기가 이용을 해야 된다. 자기가 이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저기 공부하셨다. 어디에서 공부했었냐면 민법상 임대차에서 동의 있는 전대차와 동의 없는 전대차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동의 있는 전대차는 마치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과 유사한 느낌으로 법률 관계를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자, 일단은 전차인은 차임을 누구한테 지급하는 게 좋겠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임차인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뭐가 쟁점이 됐었냐면 저거 있었죠. 만약에 자, 지금 전차인이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임대인은 전차인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고 대신 임차인한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전차권이라는 개념이 임차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차권이 해지가 되게 되면 임대차가 해지가 되면 전차권도 소멸한다. 이때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 이슈,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자, 이게 임대인하고 전차인하고 마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과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전차인의 권리를 어떻다 침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슈 있었고요. 한편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이슈가 됐던 원칙은 임대인은 임차인에서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 있었죠. 해지할 수 없었던 것이 자, 바로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하더라도 자, 해지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붙이게 되면 어떻다? 그 특약을 우선 적용을 하므로 해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전대 행위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다 해지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있었습니다. 생각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다시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누구한테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다. 뭔 얘기하고 있어요?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 전차인을 들였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다 거절할 수 있다. 마지막 이슈.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깔끔하게 그대로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자, 지금 이 임차 목적물을 파손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이건 줄줄 외우셔야 돼. 사연 외에도 그에도 몇 개가 있는데 이 3개만은 진짜 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 관계를 보게 되면 임차인의 의무만 보겠습니다. 차임 잘 지급하고 자기가 이용을 해야 되고 임대차가 끝나게 되면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또 올바르게 그대로 반환을 해야 된다. 근데 차임을 연체, 3기분 연체하거나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하게 되면 이런 임차인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이 3개는 진짜 인간의 도리입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줄줄줄 꿰야 되는 그런 주제예요. 자, 한편 이런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10년까지 어떻다? 바로 임자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임대는 들어줘야 된다. 그럼 계약 갱신 청구가 있게 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 보증금 등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우리 주임법에서 지금 한 번 나왔던 거죠. 상임법도 5%, 1년 내에는 다시 증감 청구 등을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공통적으로 감액 청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감액 청구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감액 청구는 제약이 없다고요. 뭐냐면 IMF 사태예요. 전세 보증금 2억이 들어갔어. 근데 집값이 폭락하면서 깡통 전세가 되고 딴 데 다 전세가 보증금이 1억 정도다. 그러면 임차인은 5% 뛰어넘더라도 다 감액 청구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근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은 뭐야? 증액 청구. 임대인이 계속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 보증금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대항력. 뭐 이거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자, 갱신 청구 중요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대항력 간단합니다. 주임법에서는 인도받고요.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다 대항력 발생한다. 대항력 발생한다는 얘기인즉슨 바뀐 이 집주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똑같아요. 이건 약간 요건이 틀리죠. 자, 지금 대항력이라고 해서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스토리 똑같은 거야. 대항력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임법에서 빼대가 뭐냐면 바뀐 상가건물의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슈 소액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최대 2분의 1의 범주 내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일정 범주에서 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실질적인 시험의 이슈가 됐던 주제이고요. 똑같은 논리 구조죠. 지금 이제 최우선 변제. 요거 보니까 요거 하나 특이한 건데, 자, 대항력인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로서 전차인이 직접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동의 있는 전대차입니다. 그래서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이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다 그대로 대항력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왠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시면 그나마 상임법에서 판례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유일한 이야기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 보셨고요. 자, 대항력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지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원래 법조문 겁나 깨알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임대차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의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갑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자,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참고적으로 이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존에 권리금 지불하고 여기에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리금을 지불하고 다 여기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임대차 끝났는데, 자, 갱신청구도 안 하고 등등등. 자, 또는 10년 다 지나서 더 이상 갱신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랬을 때, 이,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옵니다. 임차인 데리고 싶어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 권리금을 누구한테 을에게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을이 갑한테 가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아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죠. 만약에 자, 임대차 기간 등 일정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안 하게 되면 자,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또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고 할 것. 기본적으로 누구는 지금 임대인은 새롭게 데려온 이 임차인과 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새롭게 데려온 사람과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어서 세 개 공부하셨죠. 자, 기존에 임차인이 3기문 차임에 연체가 있었다. 자기 채무를 다 못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한테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동의 없는 전대차를 했던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 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 해서 아까 보셨던 얘기랑 같은 거야. 바로 계약 갱신 청구의 거절 사유하고 지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폐지의 사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따로 하나 기억할 것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해요. 이게 좀 말이 좀 특이한데 이건 따로 설명이 필요한 주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십시다. 갑이 한번 을한테 상가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리금이 1억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요. 1억짜리 권리금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십시다.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여튼 10년 찼어. 근데 권리금 1억 받아야겠다고 자 병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병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손해배상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병하고 계약을 체결해줘야 돼. 병하고 또 계약을 체결했더니만 그 다음에 뭐야? 정이라는 애를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새로운 임차인을 또 데리고 왔어. 그러면 상가 건물의 임대인은 경우에 따라서 돈을 월세를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계속해서 임차인한테 휘둘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에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돼 있죠. 이거 뭐냐면은 놀리는 거야 그냥. 이 X 상가 건물을 얘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을하고 끝났어. 얘가 데려왔어. 얘랑 계약 체결 안 해. 병하고 계약 체결 안 해. 그리고 어떻게? 1년 6개월을 공실로 둬버리는 거야. 1년 6개월을 공실로 둬버린다고? 그러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을이. 다시 앞에 세 가지 사유는 지금 순서에 따라서 2, 3, 4번 이 얘기는 임차인이 잘못하면 어떻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요? 임대인이 같이 죽어버려 이거야. 그냥 1년 6개월 동안 놀려버린다고. 그러면은 어떻다? 이때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요건 이 얘기랑 같이 연계돼. 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내는 행사하지 않은 시완성으로 소멸한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보증의 설정, 공탁을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게서 공탁했을 때, 그 개업 공인중개사 사망,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 또는 폐업 등을 했다라고 했을 때 3년 경과되기 전까지는 어떻다? 바로 이 회수할 수 없다. 뭔 얘기냐면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기본적으로 몇 년? 3년 이랬기 때문에 그게 3년이야. 얘도 기본 3년. 자, 지금요 갑이란 임대인이 누구한테 이 을이 데려온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을의 권리를 일단 침해를 한 거죠? 침해를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권리 침해가 된 시점이 언제야? 임대차가 종료된 그 시점에 어떻다?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임대차가 종료. 자, 갑과 을 사이 임대차가 종료된 그 시점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병하고 계약 체결 안 해줬으니까.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1억 받아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받았다 이거지. 이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임대인이 법정에 가서 세 가지, 네 가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더 많은데 일단 시험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얘가 3기분 차임 연체했다. 동의 없는 전대체했다. 혹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파손시켰다. 그래서 얘 마음에 안 들었어. 새로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은 저 을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갑이 가요. 저 놀리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돼. 상가금을 비워놨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1년 6개월 동안 비워둘 건데요 라고 얘기하기면 어떻다?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임대차가 종료가 돼서 얘가 소송을 제기할 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안 해줬으니까. 근데 갑이 가서 항변을 한다고. 지금 놀리고 있는데요 라고. 임차인 줄 서 있는 거 아는데 나는 더 이상 임차인들 휘둘리기 싫어서 아니 가게 놀릴 거다. 빈 사무실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1년 6개월 동안 결국은 놀리게 되면 이때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좀 독특한 구조예요.
이 상임법 만드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만 보호를 해주다 보면은 임대인의 권리가 또 문제가 돼요. 계속 끌려가야 되는 거야. 아니, 상가 건물 같은 게 권리금이 이렇게 액수가 문제가 될 정도면은 어마무시한 거라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는 데 자기가 장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업종으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지금 자기가 장사를 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근데 내 건물인데, 내 구분 건물인데, 여기에 상임법 때문에 자기는 아예 할 수 없고 계속 월세나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두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원래 훨씬 많습니다. 근데 4개 정도 외우시면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요 정도 두 가지. 아까 계약자,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한 거절 사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바로 마무리가는 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배제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은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 권리금 받지 못했으니까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그때부터 어떻다?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실행이 되게 된다. 그래서 3년 경과돼 버리면 어찌됐든 간에 어떻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 있겠죠.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에 바로 을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제일 골 때리는 게 그거야. 나 1년 6개월 동안 놀릴 건데? 라고 얘기해버릴 때. 1년 6개월 동안 놀릴 건데?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소송은 아마 멈추겠죠. 아니, 손해배상 1년 6개월 동안 놀릴지 안 놀릴지 모르니까. 소송이 사실상 정지가 된다고. 언제? 1년 6개월 될 때까지. 그때 가서 그때까지도 만약에 이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을 하겠죠. 각하를 하겠죠. 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 1년 6개월 되는 시점에 가서 보니까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해라. 앞에 이런 요건이 이슈가 안 됐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가 주된 이슈. 자, 그래서 요렇게 보셨고, 이제 우선 변제권 거의 문제 구성 안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장한테 어떻다?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된다.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1번 권리로서 상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2번, 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가 임차권 등기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확정 일자까지 받게 되면은 경매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우선 변제권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우선 변제권 할 때는 같이 항상 시리즈로 나오는 게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민사집행보상 매수인 낙찰자에게 인도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의 관계. 앞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동시이행의 관계 아닌가. 두 가지 꼭 이렇게 배입, 나쁜 놈들 어떻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있었죠.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반환 의무 해서 임 하나 땄었고, 그 다음에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 배당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배임은 어떻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목적물을 누구한테? 바로 매수인, 민사집행보상 매수인에게 바로 인도를 해야지 배당금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논리구조. 여기 뭐 나오지도 않겠지만은 이 상가건물의 임차권보다 선순위 권리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면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다 못 받더라도 당연히 상가 임차권을 다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자,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라고 스토리 똑같아요.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게 되면 지금 세입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어도 움직이게 되면 점유를 이탈하게 되면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소멸하기 때문에 이사도 갈 수 없고 가게도 움직일 수도 없다. 그때 상가건물 소재지 권을 지방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를 촉탁할 테고, 이런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유지가 된다. 근데 이렇게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들어온 제2의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우리 앞에서 주임법에서 제2의 임차인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주제들이 출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요것도 똑같은 거죠. 배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얘기 안 했어도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 바로 보증금 반환 의무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뭐가 된다?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상임법의 주요한 내용 되겠고요. 교재 가지고 이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267페이지. 자, 1번 지문 보니까요. 끄트머리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죠. 좀 독특한 질문인데 적용 안 되는 것, 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 이 지문은 사실 아까 패턴 갖고는 잘 안 풀려요. 지문을 보니까 되어 있어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 바로 상가 건물이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을 이 상임법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자, 바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 이퀄 뭐가 된다? 상가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상가가 아닌 농어명, 창고 등은 당연히 없다.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네 글자로 물어본다. 자, 상가 건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좀 독특했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는 어떻다? 상임법을 적용한다. 달리 표현하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상임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료 267페이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바로 고액 임차인, 자, 기우 등 임대차 기간,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약정 안 하면 1년을 본다. 이런 내용들을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이었었고요. 우선 변제권,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는 상임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달리 해석하면 우리 앞에서 계약 갱신 청구라든가 또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이런 조항은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 대항력도 좋다. 고액 임차인에서 그대로 적용을 한다. 자, 우리가 주로 공부했던 게 지금 계약 갱신 청구 있었죠? 그러니까 고액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 10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주제 있었고, 또는 대항력이라는 주제, 또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아까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이런 것들은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가 어려운 게 뼈대를 정확히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기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어떻다? 다 적용한다.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나머지 상임법의 전체 체계를 알아야지 지문을 보면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예요. 자, 갑이 2017년 2월 10일 날, 자, 을소유의 X상가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10억에 임차해서 상임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서울에서 자, 최대 보증금 고액 임차인, 서울이 제일 비싼데 9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라는 얘기는 그냥 뭐가 된다? 고액 임차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번,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1번 지문 틀리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자, 지금 법령 개정을 제가 미처 반영을 못했네요. 자, 요거 10년으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년, 이라고 하는 거 10년으로 수정을 해야지 문제가 똑바로 이제 구성이 되네요. 그래서 10년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5년 있었고 지금은 얼마? 10년. 그래서 제가 미처 문제 수정을 못했네요. 자, 두 번째, 갑과 을 사이에 임대 기간을 6개월 정했을 때 임대인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임대차 기간에 대한 조항은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지금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는 임차인만 그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고액 임대차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도 만약에 6개월로 정했다면 그 6개월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이요.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 등은 어떻다? 증액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되지 않았을 때 갑은 X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다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안 되죠?
기, 우 등에 관한 조항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액임대차에서 5번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됐을 때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틀렸다고요? 우선 변제권 어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답을 5번으로 구성을 했는데 지금 법령 개정 때문에 1번을 10년으로 고쳐주시게 되면 이 문제는 오른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거의 풀기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 다시 값이 다 쉽게 나올 걸 대비해서 박스 열어놓고 어떻게 나온다고요? 다음 중 고액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조항끼리 연결된 것은 하면 뭘 빼야 된다? 기, 우 등을 빼게 되면 어떻다? 고액임대차에 대해서도 그 조항, 나머지 조항은 적용이 되게 된다. 이 문제가 28회 때 겁나 어렵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출제연이 31회 때 출제할 때 좀 쉽게 구성한 뭐라고? 기, 우 등이라고 해서 하여튼 아주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68페이지 가서 지문 보겠습니다. 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2년으로 본다. 이건 주임법이겠죠. 상임법에서는 얼마? 1년으로 봐야 되죠. 1년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점은 틀렸고요. 2번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개 참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네요. 자, 요것만 이제 특이한 건데, 앞에서 우리 주임법에서는 2기분 차임 연체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배제가 된다. 그 다음에 상임법에서는 3기분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주된 이슈가 됐었는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다음 3기가 포인트야. 자, 우리 주임법에서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관계를 봤을 때, 전대인, 전차인, 임대인, 임차인,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자, 주임법에서 2기분 차임 연체하면, 자,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주임법에서 2기분 차임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상임법에서는 3기분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요. 주임법에서 세입자가 2기분 월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조항이 없다고. 아니 특이한 건데 없다고. 다시 상임법에서는 3기분 차임을 연체하면 어떻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요. 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주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 전에 가기 전에 어떻다? 아예 해지할 수 있다고. 근데 월세를 사는데 주택에서 2달치 월세가 밀렸다라고 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해지가 뭐예요? 유연 법률 행위에 대해서 장래에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주임법에서 해지 안 된다고요. 아니 법 취지가 뭐냐면은 세입자가 형편이 어려워서 월세를 못 낸다고. 그렇다고 했을 때 해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임차인이 만약 2기분 차임을 연체하든 1기분 차임을 연체하든 간에 해지를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고. 차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그럼 이제 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자, 그 소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임차권을 소멸시키고 명도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냥 쉽게 해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가십시다. 상가 건물은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다? 3기분 차임 연체하면 가게 빼. 이렇게 방빼 이게 가능하지만 주임법에서는 빼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근데 수험생들이 착각을 해. 그래서 2기, 3기 구조는 똑같은데 자, 최소한 주임법에서는 해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정도고요. 여러분 교재 269페이지 자, 첫 번째 박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임차인은 계약 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가 있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중요치 않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66에 61에 X에 3이라고 해서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자, 주임법에서는 묵시의 갱신, 상임법은 법정 갱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자,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어떻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체 임대차 기간 7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틀리게 10년 법이 개정돼서 10년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자, 지금
요거요, 여기 민법에서는 안 나왔는데, 지금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파트는 이거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대단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8년 기준 민법에서는 안 나왔는데, 어디에서,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법 파트는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서 묶어 설명을 드렸었고요. 교재 270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 쭉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임대차 종료하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할 3년 이내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아까 묶어서 보았을 때 지금 이제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것, 자신의 의무 태만이라든가 아까 세 가지 경우의 수,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정확히 오셔야 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때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1번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어려웠어요. 방해가 있는 날 아니에요. 방해가 발생한 날이 언제입니까? 방해가 발생한 날이 바로 임대차가 종료된 날이죠. 그래서 요걸 갖고 추액을 써서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을 했었고요. 두 번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했을 때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할 필요가 없다. 요걸 답으로 뽑았네요. 그래서 이게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세 가지랑 연결되어 있죠. 3기분 차입연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동의 없는 전대차 이런 것들은 임차인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교재 270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상임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얼마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해서 기간 몇 년? 3년. 이게 문제를 보게 되면 26회 때는요. 어떻게 출제가 됐다. 26회 때는 바로 3년이라는 숫자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옆에 1번 지문 보면 27회 때 나왔던 지문이 뭐야? 바로 임대차가 종료된 날, 이걸 가지고 방해가 있는 날, 이런 표현을 써서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된 날, 그날이 돼야지 어떻다? 손해가 발생한다. 권리금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된 날, 그리고 3년의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까지 보셨고, 2번 문제 좀 어려워요.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그자 이거 있었죠.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두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바로 거절할 수 있다. 요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자 기억번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나와 있죠. 이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죠. 이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기억은 다 제거를 해야 돼. 그러면 자 1번, 2번, 4번 제거되죠? 그죠? 그럼 나머지 찍으면 되는 거야. 네 한번 볼까요? 가볍게 보셔야 돼. 그때 시험장 가서 외롭게 찍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요. 여기서는 기억 제거해서 1번, 2번, 4번을 제거하는 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실 전부예요. 나머지는 읽어서 찍어야 돼. 니은번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가보니까 지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권리금은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증금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어떻다? 바로 거절할 수 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누군지 빤히 안다고 지금 누가 기존의 임차인이 실제로 권리금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개수작하는 경우가 있다. 서로 짜고서. 그 다음에 디귿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은 자 아까 을이라는 사람이 병을 데리고 왔다. 근데 갑이라는 임대인이 권리금 얼마인데? 라고 해서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얘랑 계약 체결해라. 권리금. 어차피 너가 받는 권리금 똑같은 거 아니냐. 요렇게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아니 임차인이 자기가 데려왔어. 얘가 권리금 1억 주겠다고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구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사람이 기분 나빠. 딱 보니까
목에 시커먼 뭐 도끼 문신돼 있어. 겁나. 그래서 자기가 알아봐서 임차인 새롭게 구해줬다고. 얘가 권리금 1억 주겠다고 한다. 얘한테 승계를 해라. 그렇게 했으면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리을번 임차인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유명한 사람이야. 월세 안 내기로. 그 사람을 지금 신규 임차인을 끌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근데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개수가 너무 많아.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법에 쫙 종류가 나열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6개월 하나만 뒤지게 외우는 거야. 이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저는 1년 6개월만 얘기를 해줘요. 왜? 딱 법적으로 보면 문제 내기 되게 편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1년 6개월. 이거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1년 6개월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자, 거절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나왔으면 또 이거 나올 수 있겠죠. 이 문제를 다시 내게 되면 아까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요거 계획갱신 거절 사유. 요것도 어떻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얘기로 하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답은 지금 니은 디귿 5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찍는 문제 다만 1번, 2번, 4번 요것만 제거하시게 되면 확률 50%.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거기 이제 해설이 쭉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봤자 생활에 보탬이 안 돼요. 외울 수가 없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요구 거절 사유가 지금 제가 3개만 외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제 6개인가 7개가 있다고. 6개인가 7개가 갱신요구 거절 사유가 있다고. 근데 우리 문제를 분석하면 이 3개의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개라도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엽기적인 문제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엽기적인 문제조차도 기본틀 딱 하나 외워서 거의 답이 될 확률 50%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오.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관련된 집은 거의 안 나오죠. 271페이지.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맨날 장난치는 거지.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 확정 일자는 뭐와 연계됐다? 우선 변제권. 맨날 내는 문제 패턴이죠. 다시 우선 변제권은 확정 일자 플러스, 다시 대항력 플러스 어떻다? 확정 일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72페이지 25회 때 나왔던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20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의뢰 X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월차임 40만 원 임차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사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지금 을이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되나요? 을이 소유자구나. 자, 을 소유의 X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 갑이 임차인이 됐고 이 사람은 지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모두 확보를 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1번 지문이요. 지금 갑의, 임차인 갑의 3기분 차임이 연체했을 때 을은 갑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 계약 해지도 할 수가 있다. 2번이요. 임대 기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아까 봤던 주제죠. 그 다음에 3번, 갑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서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다. 일단 유보. 4번, 갑이 X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외에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법에서 설명드렸었죠. 자,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어떻다? 이 대항 요건 또는 자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했던 거 약간 문제 소지가 있는 지문이죠. 좀 이따 하나 더 분석해 드릴 거예요.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이게 최선순위 권리자가 되니까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경매가 이루어져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갑 뒤에 누군가가 뭘 가지고 있어? 저당권 등을 가지고 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얘가 되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사실은 수험생들이 틀리라고 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3번 얘기인데요. 우리 앞에서 설명드릴 때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전세 목적물을 누구한테? 바로 전세권 설정자에게 반환을 해야 돼. 근데도 만약에 보증금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그때 뭘 할 수 있다고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다시, 자, 갑 소유의 X 주택이든 상가든. 자, 갑소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을은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 전세 목적물을 누구한테 갑에게 반환해야 되고 갑은 을에게 뭘 해야 된다? 바로 자,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때 이 사람이 전세권은 자, 경우에 따라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경매 청구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을 해야 된다고. 이 집에 나가야 돼. 주택이라고 치면 또 상가라고 하면 이 상가에서 나가야 돼. 나간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아, 이게 기본이라고? 다시. 우리가 전세금 반환 의무와 자, 목적물의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라고요. 지인은 목적물을 반환 안 하면서 왜 전세금 반환 안 하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아까 배임을 제외하면 다 동시행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얘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 전세금을 을에게 반환해야 되고 자, 이 을은 누구한테 목적물을 얻었다 전세권 설정자인 갑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고. 동시이행 관계라고. 근데 주인은 목적물 반환을 안 하면서 왜 전세금 안 주냐? 경매 청구는 허용 안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 근데 얘가 아직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네? 그러면 이 목적물에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자,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시행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을이 상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증금 돌려주지 않게 되면 소송을 내겠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 그럼 확정 판결을 받아. 그럼 원래 법 논리로 따지면은 얘는 어떻게 돼?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래는 동시행 관계로 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 상인법이나 주인법 특례 조항을 둬요. 만약에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또는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하고 어딜 가냐고. 보증금이 없는데. 다시 주택이든 상가든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약자라고 전제가 돼 있다고. 개념 자체가. 그래서 아까 고액 임대차에 대해서는 기후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나왔다고. 자, 보십시다. 이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 얘는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가게를 옮길 수가 없다고. 또 보증금 돌려받지 않게 되면 주택의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구할 수가 없다고. 새로운 집을 구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경매 청구를 못 한다고. 그럼 계속 기존 임대가 유지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입니다. 그래서 주인법, 상인법에서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도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 전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1번, 2번, 4번, 5번 등을 가지고 그 중에 아는 서너 개를 가지고 두세 개를 체크해내고 결국은 찍는 방식의 문제. 이런 문제가 답이 안 나와요. 어찌됐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아는 몇 개를 가지고 어떻다고요?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이 정도가 이게 이제 보면은 한 5% 정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내요. 틀리라고.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답이 되는 명들을 제일 어렵게 뽑고 답이 아닌 걸 사이드로 뽑아내는 시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다 의미를 소화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고요. 여러분 교재 이제 273페이지 핵심 지문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설명드릴게요. 거기 이제 교재 복잡한 얘기 나와 있는데 지금 확정일자, 아까 우리가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어떻다? 우선 변제권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지금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되고자 한다라고 한번 전제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되고자 한다. 그럼 기존의 앞에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여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보니까. 근데 임차인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저당권 말고 이 상가 건물에, 하나의 상가 건물에 소유자가 한 명인데 여러 개 임차인이 있다.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막을 알기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처음 나온 지문이야. 처음 나온 지문은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짜증내지 말자. 짜증내지 마시자. 짜증은 자기 손해라고 시험 보실 때.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것들, 별표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중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8개월 또는 뭐 10개월 이 공부를 통해서 결국은 뭘 배우는 과정이냐면 비우는 과정을 배우셔야 돼. 시험 지문을 다 소화해서 푸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꿈 같은 일이에요. 그 불가능해요. 전국이 1%도 안 될 거예요. 진상들. 그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증은 따이겠고 그때는 지금부터 이렇게 이상한 질문 나오면 더 비운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73페이지 하단부에 관련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을 소유의 서울시 소재 X상가 건물을 2009년도 6월 1일 보증금 4,500이 임차해서 인도받고 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해서 아주 오래전 문제네요. 그래서 가볼까요? 자 소유자가 누구냐면 을 소유가 되겠습니다. 을 소유의 X상가 건물을 갑이 상가 건물의 임차인, 상가 임차인이 되게 될 것이고 이 사람 지금 대항력 아마 확보했을 테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했네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했으니까 대항력을 확보했지만 아직은 우선 변제권이 확보가 됐는지조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1번 지문이요. 자, X 건물에 2009년도 4월 6일 청권 보전에 가등기를 한 병이 같은 해 6월 19일 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게 등기법 문제야. 자,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갑의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9년도 얼마 6월 1일 날 이렇게 임차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에 보니까 가등기가 언제 됐어요? 2009년도 4월 6일 날 소위 청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돼 있죠? 청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X건물의 병이라고 돼 있어요. 병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개념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는 사실 풀 수 없는 문제인데 등기법 가등기 얘기 다시 한번 그거 한번 복습하자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을이 병한테 4월 6일 날 판 거죠. 가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을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매매계약 체결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자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위를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병명의 청권 보존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취지예요. 가등기 있었잖아요. 자, 이거 맨날 그림 예를 들어 갑소유 X 부동산의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만약에 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이 사람은 어떻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지금 당장 갑이 을한테 등기를 못 해줄 상황이 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주로 예를 들었던 게 세법에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3달만 기다려달라. 이전 해줄 테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 기다리 있으면 어떻다고요? 경우에 따라서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만약에 갑이 병한테 이걸 팔아버리게 되면 어떻다?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 을명의에 뭘 한다? 청권 보존은 가등기를 설정한다. 그래서 병한테 갑은 소유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가등기 했을 때 팔아먹을 수 있다.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을이 이 가등기 기한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물론 법원이 행한 등기는 제외 이런 게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 직권 말소가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가등기의 논리였다고 다시 똑같은 구조로 병명의로 자 4월 6일 날 청권 보호되는 가등기가 된 상태다. 그리고 자 을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갖췄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병이 뭘 한다고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를 했을 때 어떻다? 본등기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자 대신 순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이 시점으로 소급하게 된다. 이렇게 순위 자체는 가등기 순위를 이용한다. 그래서 다시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X건물이 4월 6일 날 청권 보전에 가등기를 한 병이 6월 19일 날 본등기를 마쳤다라고 했을 때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누가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누가 선순위 권리자? 병이 선순위 권리자. 이걸 옳게 구성을 했는데 이건 거의 못 풀어요. 완전 등기법 문제이고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셨고 2번 갑이 임차 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 목적으로 활동에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을 했다면 상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자 상인법의 적용 대상 제외 딱 한 가지 있었죠? 상가 건물이 아닌 경우 플러스 일시 사용. 이 문제 다 어려워요 지문이. 2번 틀렸고요. 3번 갑을 가는 임대期間을 정하지 않았을 때 계약 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1년 5월 31일에서 틀렸죠. 상인법에서 임대 기간을 기본 몇 년? 1년입니다. 2년이 아니에요. 2년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2009년도에서 11년이니까. 그리고 4번 갑의 임차 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했을 때 계약 갱신 요구하지 못한다. 더럽게 어렵다니까. 고있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 아까 세 가지 3기분 차임 연체. 고있던 중대한 과실을 파손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뭐였지? 동의 없는 전대차. 요 얘기. 자, 그 다음에 5번. 보증금 이외에 매월 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갑은 보증금 중 1,500에 대해서 다른 담보 물권자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해서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1번인데 여기서 소유기 임차는 최우선 변제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따져 물을 수 없어요. 이런 문제는 버리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금 상인법에서 8년 동안 나온 문제 한 2문제 정도 아예 손못 들어. 아까 고액 임차의 문제 처음 나와서 너무 어려웠었고 이 문제 진짜 어려웠었고 그리고 중간에 학감 문제 중에 하나가 답은 아까 그 경매 청구할 때 목적물 반환하지 않고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 문제 정도 한 3문제 정도가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 그럼 이제 그 문제는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기본되는 몇 가지를 숙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 274페이지 지문,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별로면 지문이 다 나오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다가?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죠. 그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다? 법원에다. 근데 별로 중요치 않아. 그래서 답은 안 돼. 그래서 자 이렇게 상인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상인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